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별 경선 레이스가 종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치열한 대권 경쟁과 또 물밑 연대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이 시간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요민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당이 오늘 경기도에서 5번째 지역 순회 경선을 진행을 합니다. 네. 앞서 4차례 안철수 전 대표가 압승을 했는데 오늘 일단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파죽지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결정적인 그런 가시권 안에 후보의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광주 전남에서 60.69% 그리고 전북에서 72%, 72.63% 정도의 득표율을 했고 누적 득표율 평균이 66%에 지금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대세론이 국민의당에서 이미 형성이 됐고 이제는 최종적인 어떤 당 후보로 어떤 결정, 그 세리머니만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야권의 심장인 광주, 전남, 호남에서 야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전략적인 투표와 야권의 어떤 방향을 견인하는 그런 것이 전통적인 야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기반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1위한 후보가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1위로 질주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1위. 그것도 66% 이상을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국민의당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결정이 확정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같은 경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손학규 후보의 어떤 경기도는 사실 텃밭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역전극. 글쎄요. 지금 워낙 지금 이 안철수 후보와 죄송합니다. 손학규 후보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손학규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고 그래서 뭔가 경기도의 수도권에 어떤 그 기반이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생각보다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변이 없는 한 그야말로 워낙 지금 격차도 많이 나 있고 수도권에서도 큰 이런 대세나 추세 같은 게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끝나고 이제 충청이 또 남았거든요. 그래서 4월 4일 날 최종 결정되는 건데 그동안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호남에서 벌써 이미 60%를 얻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전남, 전북 이렇게 했잖아요. 광주, 전주. 이미 거기서 상당한 그 이제 결정이 났고 민주당도 지금 호남에서 이긴 후보가 계속 대세를 이어가고 있듯이 결국은 이 국민의당 경선은 역시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유력하다. 본선 진출을 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연승 행진도 이어갔고 있고 지금 지지율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 실제로 단일화도 이뤄지고 문재인 전 대표와 양자 대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까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한계가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공격하는 모습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대연정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딛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이 전략은 어떤 선명성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대표,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추격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표의 확장성이 적은 문재인 후보, 여기에다가 추격자 플러스 국민들은 일정 부분 상당 기간 오랫동안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도 실증을 내는 유권자나 국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추격하는 것은 국민들은 추격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빙의 승부를 해서 싸움을 붙이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중도 표심인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41%고 양자 대결을 갔을 때 양자 구도로 봤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온 양자대결 하면 39%입니다. 그러면 거의 1%, 1.3% 정도면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3%, 5% 사이면 박빙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1, 2% 정도면 이것은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두 분이 박빙의 승부를 한다는 것은 보수층이 30%에서 20%로 훨씬 더 적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한국당이 보수당이 여기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양자 대결로 굳어진다면 국민들의 관심은 그러면 과연 안철수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를 딛고 일어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일단은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잖아요. 양자 대결이 형성될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잠깐 짚어주시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지지 기반은 호남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하겠다. 바른정당은 TK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호남의 유권자가 대거 문재인 후보한테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집토끼를 놓치면 승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 일단은 호남에서 확실하게 지지층을 결집한 다음에 나중에 연대 협상을 하는 것이죠. 과거의 DJB 공동정권처럼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충청권과 호남이 서로 연대를 해서 정권을 만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상대가 바른정당이라고 하면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TK와 호남은 일정 부분 서로 경쟁적인 구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또 문재인의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조심스러운 지금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양자구도의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양자구도가 된다면 그 결과는 또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양자구도가 되려면 지금 이 민주당을 제하고 다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 연대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바른정당에 만약에 그 지금 유승민 후보와 이제 그 남경필 지사의 이 결정이 됐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후보도 지금 뭔가 연대에서 자강론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자 대결이 되려면은 너무나 관문이 많아요. 또 하나 이제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연대가 돼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는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에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친박 청산이 전제되어야지 한다는 얘기인데 홍준표 후보는 또 이 친박 청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라서 홍준표 지사가 지금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뭔가 이 내부의 친박 핵심들을 정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연대도 쉽지 않고 또 국민의당과 연대는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이 뭔가 이제 제3지대에서 어떤 새로운 뭐 이제 구도를 형성하려 하는데 또 지금 홍석현 전 회장은 반문 연대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입장 얘기를 했거든요. 특정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연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김종인 대표와 이 홍석현 회장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제3지대 양자 대결의 구도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뭐 한 달은 더 남았잖아요. 이제 40일가량 남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후보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전격적인 뭐 이제 연대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2002년도 대선 때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전격적으로 연대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선거 하루 전날 이제 파기되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양자 대결 구도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쪽에 중도 보수 연합이 됐건 중도 보수 연합이 됐건 이쪽에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언제든지 합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시 변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어떤 양자구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안희정 후보의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로 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는 처음부터 대연정을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선한 의지 발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처음에 선한 의지를 했을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상당히 이 지지율이 정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중도 보수를 의식한 그런 행보를 해왔던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안희정 후보에 기대를 걸었던 중도 보수의 유권자들이 이게 안철수 후보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의 급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대결 구도와 다자 대결 구도는 전혀 다른 거죠. 다자 대결 구도가 되면은 문재인 후보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보수 중도의 표가 갈리니까. 그러나 양자 대결로 하면은 중도 보수의 표를 이 안철수 후보가 끌어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아주 박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 어쨌든 안희정 후보의 중도 보수의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동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뭐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 최종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지지자들의 표심은 당 내에 머물 것이냐 바깥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 관심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완전 국민 경선 아니겠습니까? 굳이 당원이 아니더라도 와서 할 수 있는 표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를 싫어하는 반문의 지지 그리고 샤이 박근혜 그리고 한국당 당원들 이런 분들도 와서 투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표 확장성이 없다는 것은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한계가 있다는 것. 특히 보수, 안보, 지역 그리고 연령
이런 측에서 상당히 약점이 있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표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면 거의 뭐 후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표는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탈해서 잠시 기다렸다가 이 구도적인 것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4월 17일 대선이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 내에 유권자들이 서서히 표심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때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여러 가지 표심들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라든가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라든가 이런 제3의 어떤 후보 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표라고 봅니다. 네, 예. 이 민주당 경선 내용 짚어보고 있는데요. 잠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현지 시간입니다.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8명이 탑승한 화물선이 침수 사실을 알린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8명이 탑승한 화물선이 침수 사실을 알린 뒤에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외교부가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정치 관련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희정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수도권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하고 뭐 결선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도권 표심이 60% 정도 남아 있고 40%가 이미 이제 진행된 상태인데 40% 진행된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59.1%, 60%에 근접을 했다는 것은 예. 상당히 1위 구치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대한 변수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변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폐 확장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폐 확장성이 많은 안희정 후보한테 급속히 수도권 표심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끝나고 구속까지 된 시점에서 어떻게 보냐면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견제가 과연 문재인 전 대표로서 가능하겠냐? 예. 이런 것이 수도권 표심을 강하게 자극을 한다면 급작스럽게 수도권에서 막판 역전의 분위기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당의 어떤 그 경선 구종을 보면 조직과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물적인 면으로는 어느 정도 당의 선명성이 강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변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교수님은 뭐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이 지금 유권자가 130만쯤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전체의 선거인단이 240만 정도 되니까 50%를 좀 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수도권에서 문재인 후보가 45%만 득표를 해도 결선 투표로 안 가고 본선에 네. 직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50% 예. 넘으니까. 이 계산은 이제 70% 정도 투표율로 계산할 때 수도권에서 45% 얻으면 이제 최종 50%를 넘으니까 결선 투표 안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수도권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사실 충청에서 안희정 지사가 선전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한테 졌잖아요. 또 영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제 안동이 원래 이제 출생지니까 그렇죠. 선전을 했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이었어요. 수도권에서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따돌리기는 사실 50% 이상 득표를 해서 뭔가 결선 투표로 가기 위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는 너무나 예.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 지금 호남, 영남, 충청 다 이 누적 득표율이 예. 문재인 후보가 59%예요. 거의 60%에 다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완벽하게 이기지 않으면 그 59%를 넘기가 어렵거든요. 예. 따라서 결국은 변수가 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변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3당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으로 좀 대대적인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모닝 연대다. 그러니까 하루의 아침을 문재인 후보로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이런 문모닝 연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어떤 공세를 통해서 연대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글쎄, 나오고 이 있거든요. 공세를 통해서 네거티브를 통한 연대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당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예.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뭐 개헌 연대는 거의 이제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네. 물론 개헌을 공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거 후에 뭐 개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뭐 연합하거나 협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선거 전에 개헌연대는 어려워졌고 예.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어떤 이 선거를 크게 관통하는 선거를 가르는 어떤 쟁점축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경제민주화나 복지라든지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됐을 때 안보 담론과 복지 담론이 충돌했을 때 이런 때처럼 그때 물론 야당이 이겼죠. 복지 담론이 예, 예. 이겼는데 그런 게 아니고 특정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 가지고 지금 3당이 연대 고의를 형성하는 거는 거의 뭐 어렵다고 보고 예. 지금 문모닝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이제 사실 1위 후보가 문재인 후보니까 계속 어느 정당이나 지금 뭐 이제 민주당 내 경선 주자들뿐만이 아니라 예. 바른정당이나 이제 국민의당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문재인의 얘기를 시작해서 이제 굿모닝에서 문모닝이 된 것 같은데 예, 예. 이 특정 정당에 대한 또는 특정 주자에 대한 이런 비판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리한 장점을 내세우면서 득표를 해 나가야지 이렇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주자에 지나치게 네거티브로 나간 건 저는 그렇게 유권자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고리로 연대한다는 건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가 아니고 이런 검증 공세는 앞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예. 네. 과거에 이해창 전 총재, 이해창 전 후보가 60몇 프로, 60% 이상의 대선 지지율을 나왔을 때 아들 병역 문제로 물론 그것이 나중에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것으로 낙마하고 결국은 대선에서 낙선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오늘 박지원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문제 제기는 검증입니다. 그러면 이 검증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전 대표는 당당히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당이 묻는 것은 국민이 묻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이제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이거에 대해서 답하라 했지만 이제는 가장 앞선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후보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고용정보원장이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 문재인 전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권재철 전 노동비서관이 지금 이제 고용정보원장을 할 때 예. 이때 아들의 이제 특혜 채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제 권재철 이제 전 고용정보원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추천서도 써준 인물이고 상당히 이제 가깝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네. 그때 당시 상황을 당이 이제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물론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지만 예. 이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가 정당히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예. 앞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자신이 당당하게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 공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가세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자체로서는 야당에 대한 이 견제와 함께 또 당 내부의 자체로는 뭐 낮은 지지율도 극복해야 되고 외연도 확장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지사가 당의 지지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일단은 뭐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선에는 크게 이제 인물과 구도하고 이슈인데 예. 인물과 구도, 인물은 일단 정해졌다고 봅니다. 각 당의 후보 중심으로 앞으로 대선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구도를 놓고 상수는 저는 문재인의 민주당이 상수고 나머지는 변수로서 구도를 앞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복잡하게 이제 전개될 것이고 그리고 이슈죠. 이슈 파이팅을 할 때 어떤 것이 이슈에 떠오를까? 예. 가장 큰 이슈는 저는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슈 파이팅을 해서 이기지 못하면 예.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율에서 4%하고 2% 정도 된 바른정당과 홍준표의 한국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존재 가치. 여기에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헌재에서 파면당한 이런 집권당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이중고로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잡냐. 저는 홍 후보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대구의 민심을 일단 바탕으로 해서 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뭐 당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징계는 없다고 말하고 바른정당 들어와라.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집토끼가 정리가 돼야만이 그다음에 국민의당과 연대를 하든 아니면 권력을 놓고 개헌을 고리로 해서 서로 연합 정권을 만들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속하는 그런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예. 뭐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홍준표 지사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겠다. 큰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승민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대꾸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 보수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하다가 약간 선회하는 좀 느낌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유승민 후보는 어쨌든 연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 예. 그거 말씀 이전에 지금 홍준표 후보가 큰 집으로 돌아와라 이 얘기의 근거는 일단 탄핵 정국이 끝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더 이상 탄핵을 가지고 갈라졌던 이 이유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 당이 결별했던 그런 그 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라라는 얘기인데 전 이 말엔 너무나 논리적 비약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바른정당이 그 새누리당에서 분당에 나왔던 이유는 단지 이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다른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였잖아요. 정당은 물론 선거를 앞두고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달라도.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같아야 돼요. 그것은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가지라든지 2차적인 게 다를 때 연합할 수 있고 절충할 수 있는 건데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생각이 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됐다 해서 다시 돌아갑니까? 이거는 유승민 후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서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로서는 당연히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유승민 후보를 설득하거나 설득이란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그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 전략적으로도 틀렸다고 보고 논리적으로도 너무 비약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요, 보수 후보의 그 집권을 위해서 좀 뭐 친박 청산이라든지 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친박 청산의 큰 카드를 꺼내는 게 맞죠. 근데 바른정당을 과연 보수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 자유한국당을. 왜냐하면 지금 친박 청산이라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어요. 지금 이 보수 중도의 연합이 있어가지고는. 근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썩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장 교수 얘기한 것처럼. 일단 TK의 그 표를 좀 아직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친박을 청산하는 건 과감히 못 나서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홍준표 지사는 결국은 개혁이라는 얘기를 하고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다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보수가 정말 새롭게 개혁을 해서 진정한 보수를 태어나기 위한 뭔가 카드를 꺼내야죠.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게 되고 사실은 보수 진영이 바라는 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합리적 보수가 왜 이런 식으로 홍준표 지사의 생각처럼 완전히 지금 친박 청산을 안 바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합리적 보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대선 정부에서 중도 보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시대적 과제로 봐도 그렇고 중도 보수 연합이라 하더라도 친박이 청산된 상태에서 보수 중도 대연합으로 해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난 이쪽으로 이제 뭔가 새롭게 길을 열어야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무조건 탄핵이 끝났으니까 무조건 돌아와라.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연대가 성립되기도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홍준표 지사는 오늘도 그렇게 말했지만 양아치 친박이라고 하죠. 양박을 양아치 친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과거의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과도 서로 합치고 당대당 연대를 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내에서 친박이 지금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한국당 내에서. 그러면 서로 또 나가라고 하면 분당이 될 겁니다.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이탈 세력이 없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심지어 탄핵을 주도해서 나간 바른정당까지도 들어오라는 입장에서 당내 친박 세력을 다 내쫓으면 오히려 홍준표 지사가 혼자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구도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대선 국면은 지금 명확하게 구도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축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다음에 한국당의 홍준표, 그다음에 기타 바른정당 이 세 세력이 어떤 명분으로 합칠 것인가, 합쳤을 때 후보 양보는 누가 할 것인가. 저는 개헌을 연대해서 과거의 DJP 공동정권처럼 개헌을 명분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뭐 친박을 지금 정리하고 이런 것은 이제는 뭐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전국 앞두고요. 각 정당 그리고 후보별 움직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